중간 착취의 지옥도 남보라 박주희 전혼 입 지음 글 항아리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일부 합법적인 착취 용역. 지선 씨를 인터뷰한 날,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는 강지선 씨는 부산 사투리로 조곤조곤 말했다. 2011년 7월 11일에 지금 일하는 용어업체에 입사했어요.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느냐는 첫 질문에 그는 정확한 입사 날짜로 대답했다. 딱 30살에 들어와 30대를 모두 보낸 곳. 그만큼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일까? 그는 지점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입사 초기 그의 아침 첫 업무는 지점장님 차 세차였다.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여름에는 아침부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여벌 옷을 싸들고 다녀야 했고, 겨울에는 물걸레질을 하면 살얼음이 얼어 입김을 후 불어가며 입김 세차를 했다. 세차를 마친 후에는 은행원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연로한 청소 이모를 도와 쓰레기도 같이 버렸다. 은행원들이 지점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물건을 실어 나를 차가 없어 마트에 양해를 구한 뒤 카트를 빌려 옮기기도 했다. 아침부터 온갖 허드렛 일에 시달리다가 오후 늦게 지점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은행원이 됐다. 은행원들과 함께 정산 업무를 하고 현금 자동 입출 긁기 ATM에 돈을 채웠다. 고장난 ATM을 수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7월 11일에 입사한 용역업체는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없었고, 용역업체와 계약 맺은 은행 지점에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대로 일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다. 가깝게 지내던 은행 서무 담당자가 그에게 물었다. 지선아, 돈 벌어서 어디다 쓰길래 맨날 돈이 없다 그래?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답했더니 서무 담당자가 깜짝 놀랐다. 지점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는 매달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 원씩 용역업체에 주는데 무슨 소리야? 라며 지선 씨에게 대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지선 씨였다. 그달 용역업체가 준 월급은 세후 132만 원, 은행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한 240만 원이 업체를 거치면서 132만 원으로 줄었다. 은행원들은 은행이 업체에 지급한 돈이 고스란히 지선 씨 월급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다. 지선 씨는 업체가 세금 등을 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큰 돈인 줄을 몰랐다. 월급에 맞먹는 100만 원쯤 되는 돈을 매달 떼어간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구나 용역업체가 해주는 일은 없었다. 지선 씨가 했던 모든 가윈 일은 불법이었다. 은행은 보안 경비 업무를 지선 씨가 속한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원청인 은행이 지선 씨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업무를 지시하는 순간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이 된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부당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경비도지사의 몫인데 그가 한 달에 한 번 지선 씨가 일하는 지점에 와서 하는 말이라곤 은행원들 말 잘 들어라가 전부였다. 경비지도사 역시 용역업체 소속이다. 은행 객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 소속이 아닌 지선 씨 용역업체는 그가 홀로 겪는 부당행위를 늘 방조했고 자주 부추겼다. 은행원들과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도 은행 쪽 얘기만 듣고 지선 씨를 나무랐다. 경위를 묻는 과정은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행과의 계약 유지뿐이었다.
지선 씨가 노동한 대가로 매달 받는 돈 중 일부를 떼어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사업 수단인 이른바 사람 장사를 하는 것이다. 내내 차분하던 지선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중간에서 돈을 떼어가면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 꽂아놓고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방치돼 있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거죠. 하지만 지선 씨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중간 착지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용역업체에 은행에서 받는 돈 중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가져가는 거냐고 물었다. 몇 번을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업체 담당자와 싸우기도 했다. 이번에는 은행 서무 담당자에게 물었다. 용역업체에 모두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 역시 은행 본사에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일했다. 지선 씨는 정확히 얼마를 착취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노동의 대가를 빼앗겼고 부당 행위들을 혼자 감당했다. 용역업체가 빼앗은 것은 그의 급여만이 아니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엄까지 앗아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나오던 2020년 12월 대면 취재를 되도록 피하라는 회사의 방침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화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통화를 끝내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선 씨는 기자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가 되는 취재원이었다. 지선 씨 전에도 노동자 10명 정도를 인터뷰했지만 용역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 이처럼 응축돼 있는 취재원은 지선 씨가 처음이었다. 노조도 없이 홀로 업체 담당자와 싸워가며 중간 착취에 맞선 사람 역시 그뿐이었다. 기사의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해줄 좋은 취재원을 만났다는 기쁨과 해도 너무하는 용어업체에 대한 적의가 뒤섞인 채 메일함을 열었다. 지선 씨가 통화 후 보내주기로 한 월급 명세서가 도착해 있었다. 꼼꼼하고 야무진 지선 씨는 10년간의 월급 변화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10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현재의 월급 명세서를 모두 9월 기준으로 캡처해서 보내줬다. 실지급액 칸에 담긴 숫자들을 보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내 기사거리로만 여겼던 사실은 누군가의 현실이라는 뒤늦은 자각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영원히로 바뀌는 월급 항목이 점점 늘어가고 10년간 고작 59만 원 오른 월급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미간이 찌푸려졌다. 곧이어 몰려온 것은 엄청난 무력감이었다. 너무 거대한 부조리여서 막막했다. 피해자는 선명한데 가해자는 가물거리는 풍경, 억울해 죽겠는데 다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지우. 대체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노동자의 기생에 다달이 수십만 원씩 되는 용역업체에 화를 내야 할지, 10년째 직장인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 것에 분노해야 할지, 은행의 저열한 갑질에 붕괴해야 할지, 억지 연봉에다 성과금 잔치를 벌이면서도 경비 업무는 외주화시킨 금융업계에 분노해야 할지. 이 모든 게 한 몸처럼 엉켜 있어 지선 씨든 누구든 풀기가 난망해 보였다. 지선 씨의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월급 명세서가 말해주는 반박할 수 없는 현실과 그간 중간 착취에 맞서 싸운 시간들을 생각했다. 이 기사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사를 써야 한다는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잘 써야겠다는 기자의 사명감이 꼭 들어맞는 일은 예상외로 흔치 않다. 여기에 정말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꼭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담기는 경우는 더 흔치 않고. 그런데 지선 씨를 인터뷰한 날 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지선 씨도 윤길 씨도 용역업체를 거치면 월급이 반토막 나는 이 이상한 착취는 지선 씨만 당한 게 아니다.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빼앗겼다. 도심 속 말끔한 은행 지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지선 씨와 충남 태안 바닷가 마을 화력발전소에서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일했던 윤균 씨.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한 두 사람을 한데 묶는 것은 간접고용이라는 사슬이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용역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사용자 노동자로만 이루어진 1대1 관계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라는 새로운 중간인이 등장해 사용자, 고용주, 용역 파견업체, 노동자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이다. 지선 씨는 손꼽히는 대형 민간은행에서 일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이고, 윤규 씨 또한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그리고 꼭 닮은 방법으로 노동의 대가를 빼앗겼다. 중간 착취는 두 계약의 빈틈에서 발생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3자가 연루되는 간접 고용에서는 두 가지 계약이 필요하다. 원청이 경비 등 특정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청과 용역업체가 맺는 도급계약, 그리고 용역업체가 노동자와 맺는 근로계약이다. 용역업체는 원청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때 도급비, 즉 해당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적어낸다.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견적서로 세부 내용을 적은 것이 도급비 산출 내역서이다. 이 내역서는 노동자 인건비, 용역업체 운영비, 경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즉 원청에서 이만큼의 돈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주고 업체를 운영에 맡은 업무를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윤근 씨가 속했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서 제공받은 도급비 산출 내역서에는 이 항목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업무 숙련도에 따라 집정 노무비가 달랐는데 중급 숙련 기술자였던 윤근 씨 목으로 원청이 하청에 지급한 직접 노무비는 522만 원이었다. 직접 노무비는 용역업체의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순수 인건비다. 하지만 2018년 11월 그의 마지막 월급 명세서에 찍힌 실지급액은 211만 7,427원 뿐이었다. 하청업체를 거치면 311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용역업체는 윤근 씨에게 이 돈만 주기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사조 2교대로 한 달에 8일은 낮에 12시간 8일은 밤에 12시간을 꼬박 세워 위험한 중장비 사이에서 일한 대가였다. 원청으로부터 이 노동의 대가로 월 522만 원을 받은 뒤 노동자에게는 211만 원어치라고 깎는 것, 그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낀 용역업체가 할 일이었다. 윤근 씨의 사업자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특조위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에는 이런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발전사와 계약 맺은 용역업체 대부분은 임금 지급 내역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특조위는 용역업체가 납부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인건비를 역산했고, 용역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은 47에서 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즉 노동자에게 줘야 할 노무비 중 39에서 53%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다. 특조위는 이렇게 지적했다. 노무비 계약 금액 중 절반가량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력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가져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임금이 왜 채점된 인건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도급비는 구조는 하청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협력사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주는 의미가 강하다. 중간 착취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과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외주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용역업체는 도급계약서에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용역업체 중 일반 관리비야 이윤을 영원으로 적어낸 곳이 상당수였다. 최저 입찰제에 따라 도급비가 가장 적은 업체가 낙찰받게 되니 일반 관리비의 이윤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 한 푼 없이 자신들이 관리비를 내며 업무를 수행할 리는 없다. 이윤 영어는 노무비를 가로챈 이윤을 내겠다 말이나 다름없다. 이는 원청 역시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보고서가 지적한 중간 착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재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조위는 조사 중 놀라운 임금 착복 수법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다.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용역 업체들은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계획, 예방, 정비라는 다른 업무에도 투입하고선 인건비를 업무별로 이중으로 받았다. 하지만 노동자에겐 경상정비 업무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계획, 예방, 정비로 받은 것은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경상정비 용역업체들이 원청에서 받은 인건비 중 실제 노동자에게 준 돈은 3에서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많게는 97%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뜻이다. 용역업체들이 벌인 중간 착취가 이토록 낱낱이 드러난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내 일처럼 분노했기에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특조위 소속 16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4개월 넘게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 윤균 씨의 죽음이 숱한 산재 사망 중 하나로 묻혔거나 분노만 하고 끝났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이다. 비슷한 일은 윤균 씨의 사망 2년 전에도 있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도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19세 역시 사망 후에야 중간 착취를 당한 사실을 밝혀졌다. 그도 서울 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원청인 서울 메트로는 용역업체에 김군의 인건비로 매월 240만 원씩 지급했지만 김군이 받은 월급은 144만 6천 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의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씩 가로채는 곳이었던 것이다. 주인의 일은 그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온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윤규 씨의 동료를 수소문했다. 많은 이가 분노한 곳이었던 만큼 그 일터만큼은 조금 달라졌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발전비 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윤근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그처럼 연료 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20대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내줬다. 2020년 8월 그가 받은 월급은 210만 7,779원, 윤균 씨의 마지막 월급은 211만 7,427원보다 1만원 적었다. 어째서 특조위 조사 후에도 달라진 게 없을까? 발전소의 경상정비 분야는 특조위의 권고로 원청이 직접 노무비를 전용 계좌로 지급하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 사업을 벌이며 중간 착취를 막게 됐다. 하지만 정작 윤규 씨가 일했던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든 후 정규직화할 계획이라 이 시범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태성 간사는 되물었다.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지도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계속 월급을 떼먹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간 착취의 지옥도는 346만 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떼인 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야급강식은 법제화되어 있고 일상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는 적대적이다. 약자는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강자의 먹이로 내어주어야 하는데 사슬의 하위 단계의 착취는 더욱 극악해진다. 그리고 이 중첩된 야만의 구도 위에서 계약의 자유, 경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보통선거,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자유의 푸른 깃발이 펄럭이고 약탈당하는 개인은 개별적 존재로 흩어져서 무력화된다. 이 책은 자고 세면 날마다 밥벌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지옥도 속을 헤집고 들쑤시면서 복장 터지는 세상을 실증한다. 아, 젊은 기자들아, 내 옆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김훈 소설가. 이렇게 중간착취 지옥도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데 다만 이런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많은 취약계층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바르지 않은 사회 현상을 고쳐나갈 수 있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책을 잘 읽거나 발음이 좋거나 하지 않아서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이어서 또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